같은데. 지난주에는 그 미국 사람 닮으셨다고 얘기해서 그걸로 사전 방송을 좀 아메리칸 스타일. 시간을 좀. 다들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반응이 안 좋았군요. 아무리 방송이지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 근데 커피 아메리카노 좋아하지 않으세요? 예, 맞지 않습니까? 예. 이 이야기 지적받겠는데. 아 보니까 아메리카노보다 다방 커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오면 단 거 먹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진짜 간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지금까지 역대 일을 할 때마다 부산시에서 일을 할 때 공무원들이 깜짝 놀란 게 6개월 동안 치우지 않았던 과자를 네. 제가 와서 한 2주 만에 다 싹 다 먹어치웠어요? 갈아치웠거든요. 이렇게. 그러셨구나. 이거 너무 먹으니까 먹지 마라 해서 몸에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네. 한 6일 정도를 끊었어요 지금. 근데 와 오늘 항소심 보면서 기다리면서 네. 이제 손이 덜덜 떨려가지고 네. 긴장하죠.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과자로 과식하셨군요. 예. 그래서 더부룩합니다 지금. 그 장영철 부소장님 여러 가지 별명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중에 방송용 별명은 아직 없으시죠. 그러니까요. 제가 하나 지어드리려고. 뭐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장영철 여기 보면 제야의 숨은 고수. 네. 길죠. 네. 그리고 좀 줄이면 장영철 재고? 숨은 고수. 숨고 근데 좀 더 줄이면 네. 장영철 고수. 고수. 그것도 길죠. 아. 그 두 글자로 줄이면 장고. 아 장고. 괜찮은데요? 장고? 괜찮죠? 오, 제가 자. 혹시 다른 사람 방송인 중에 장고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아직 없는 것 같아서 딱 이럴 때 선정하시면 되지 않아요? 아메리칸 스타일이네요. 네. 딱 장고. 아메리카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계속 그런 쪽으로 밀고 장고. 가겠습니다. 영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장고. 그리고 제가 방송 중에 장고님이라고 불러도 큰 결례가 아니죠.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성남시에 있을 때는 장비로 부르고요. 장비서관이라고. 장비. 비서관. 그래서 사실은 장비도 괜찮네요. 이재명 대표 그때 시장 때 계속 지금도 보면 장비 입에 딱 근데 붙어 있어가지고. 외모가 너무 장비하고 안 닮으셨어요. 아, 관훈장하고 닮으셨죠. 어디 장비를 닮았어요? 저 출연 못합니다. 이렇게 이거 사전에 뭘 부탁드린 것처럼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장고 이거. 좋습니다. 장고 괜찮죠? 장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공동포차와 언제나 함께하는 하이트진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지키면서 보상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에 참여하는 경기도민들에게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환경교육 참여, 쓰레기 줍기 행사, 자연 속 생물 탐사 등등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활동들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기후행동 앱 다운로드. 스마트폰에서 기후행동 앱을 설치합니다. 두 번째, 실천 활동 참여. 앱을 통해 다양한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참여합니다. 세 번째, 리워드 적립. 활동에 따른 리워드를 적립합니다. 네 번째, 지역화폐 전환. 적립된 리워드는 경기지역화폐로 전환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적립된 리워드는 경기도민에 한해서 경기 지역화폐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지급된 지역화폐는 2025년 11월 31일 밤 12시까지 사용해야 되고요. 이후에는 소멸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다운로드하시고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오늘부터 장고님은 저 경기도민은 아니셔가지고 이제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는. 경기도민입니다. 아 경기도민이시구나. 맞아,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측근 이야기 들으려면 대장동 정도 사라져야 돼요. 아 그러시구나. 경기도민 앱 다운로드 받으셨어요? 예? 사실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적받았는데 꼭 네. 받겠습니다. 얼른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 선고도 중요하지만 지금 산불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이재민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도 있고 많아가지고 좀 그래도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하니까 좀 비가 오면은 나아지기를 좀 많이 왔으면 바라봐야겠다. 좋겠어요. 네. 비가. 네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기후제 잘 지내시는 분 누구 없을까요? 기후제요. 아니, 요새 비가 좀 기후제- 많이 와야 돼요. 요새 기후제 이런 거 얘기하면 또 막 뭔가 느낌이 안 좋습니다. 무속. 네 무속 뭐 이런 무속 논란이 정치.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네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쪽 사람들. 근데 장고님은 별명이 정해졌는데 성한용 선임 기자께서는 저는 그냥 송환영 기자로 그게 더 편하세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남의 별명은 지어주시고 본인 별명은 안 지으시려고 하시는 요거는 이제 어떻게 그 되는 선빵 건가요? 효과라고요. 예. 이렇게 먼저 공격을 해야 네. 이렇게 선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별명 짓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딱 그 장고 잘 어울리는 이렇게 별명을 굉장히 어울리죠. 생각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진정성을 갖고 한 이틀 정도 고민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아, 그 쉽- 이틀이나 그 쉽게 고민하셨어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장고. 근데 어떤 면에서 장고가 어울리는 건지는 나중에 천천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수. 이 장고가 지금까지 영화에서 보면 캐릭터들이 다양하거든요. 네. 어떤 장고인지 한번 아, 네. 그 잘생긴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 진짜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 이러시면 아니 안 그거 됩니다. 말고 그 이후에 나온 장고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나오는 그 장고? 이후에 그렇죠. 최근에 네. 타란티노 감독 그 장고는 맞아요. 예. 그 흑인 네, 맞아요. 배우가 그렇죠. 주인공으로 나오고 배우 이름 제가 기억 못 하겠는데 그것도 거기 굉장히 되게- 멋진 캐릭터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캐릭터 자체는 멋있죠. 예. 그럼 다음에 그 총을 하나 차드려야 되겠다. 아 근데 이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요새 또 이렇게 위험한 사고들 많이 터질까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장영철 고수라는 뜻도 있지만 네. 또 생각이 깊으시거든요. 그래서 장고를 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뭐. 아, 평소에 뭐 어떤 거 결정하실 때 장고하시는 편이세요? 실제 그렇죠. 오.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해를 저것도 되게 많이 들어보고. 봤습니다. 아, 그 특징도 잘 알고 계셨던 거군요. 예, 굉장히 진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네. 장고. 아, 장고 좋습니다. 장고. 지금부터 생각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고수 장고. 실제로 근데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보고 반응을 보여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 반응 보여주시는 분들은 다 좋은 이야기만 대충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네. 예외 없이 앞에 생각보다 생각보다 예상 외로 예상외로. 화면이 잘 받는다. 그리고 사투리 생각보다 안 쓰더라. 근데 네? 이야기는 네? 전제를 달자로 이 이야기는 부산 사람들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 부산 사람들이 사람들이죠. 오 네. 완전 표준말인데 뭐 이렇게.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안 믿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말을 믿어야 될까요, 그러면? 근데 요새 이게 조회수나 이런 게 되게 신경이 쓰이더만요. 확실히 네. 이게 보고 네, 나서 그럼요.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 가지고 댓글도 안 보려고 했는데 이게 보게 되고. 그래서 근데 댓글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 열심히 달았습니다. 아, 그 댓글이 네. 그럼 다, 일주일 동안 그것 때문에 바빴습니다. 또 이렇게 겸손까지 겸비하시고. 새 인물이 출연하니까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저만 해도 한겨레 TV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사람이라 네. 에이 저 아저씨 또 나왔어 이제 이런 반응인데 우리 이제 장형철 고수 나오시니까 뭐 우리 잘 아는 또 다른 장 있지 않습니까? 장형철 고수님이 계시죠? 아니 장성철. 아, 그분- 헷갈리네요. 그분 아, 별명이 문어잖아요. 그렇죠. 장문호님. 네, 장문어보다 장고가 더 멋있지 않습니까? 문어는 무슨 뜻입니까? 아, 이제 뭔가 이렇게 예상을 잘한다, 전망을 잘한다. 아, 이제 문어. 네. 예. 예견하는 이제 문어를 붙여가지고 지난 총선 때 뭐 잘 다 하셨대요. 맞췄습니까? 다 맞췄는지는 약간 미스테리인데 네. 어쨌든 장문어라는 별명을 얻으셨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제 그분을 굉장히 자주 보다가 성함이 비슷한데 장땡철 예. 비슷한데 굉장히 그 매력적이다 이런 평.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좋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저 스타를 만드는 발굴해서 만드는 산실이다 제가. 마셔야 원래 되겠네요. 공동포차만 나오면 다들 유명해지세요. 막 그렇죠. 공동포차 나오면 국회의원이 막 되거나.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오늘 제가 써도 됩니까? 네, 어차피 행소하세요? 네, 행소합니다. 나는 행수합니다. 행소하세요? 네, 행사합니다. 난 오늘도 행소합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온실가스 줄이는 행동하고 소득까지 받고 앱 가입자 벌써 100만. 행소하세요! 기후행동 기회소득. 네, 손채경호의 공동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고요. 자, 수요일 공동포차를 책임지고 계신 한겨레 성환영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도 자, 숨은 고수지만 아직은 시사 꿈나무인 장형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사전 방송할 때 성한용 선임 기자께서 별명을 지어주셨잖아요. 그러게요. 숨은 영광스럽게도. 고수의 고자와 성, 장을 붙여서 장고. 예. 앞으로 저희 방송에서 장고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그러시니까 네, 더 깊이 숨어 있고 싶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주변 반응들도 뭐 좋았다고 하니까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슈 시작하기 전에 지금 대형 산불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닷새째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고 이제 불이 진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이제 보내고 계실 텐데 이재민들 그다음에 진화 작업 애쓰시는 분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부디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불길이 정리가 돼서 일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공동포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심 선고 결과 무죄 나왔습니다. 자, 사실 1심 재판부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해서 사실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위기감을 느껴왔을 텐데 2심에서는 전부 다 무죄예요. 일단 법원 판단 총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한용 기자님. 글쎄요, 내용 뭐 대략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따져서 다 무죄다. 네. 판결문을 재판장이 읽는 데만 1시간 이상 걸렸고요. 그 검사한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 전부 다 탄핵하는, 그러니까 그 배척하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전부 무죄 이렇게 선고를 했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지. 이게 정상인데. 네. 그러니까 지난번 1심 선고 때 너무 놀랬거든요. 그러셨군요. 아니, 제가 정치부 기자하면서 정치인들 선거법 위반 기소되는 거 많이 봤고, 특히 뭐 허위 사실 공표 이런 걸로 재판받는 경우 많이 봤는데, 이재명 대표 이걸 갖고 징역형을 내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 막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당황을 하면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나 좀 방심한 것 같다. 이게 너무 1심 선고 나오기 전에 이건 당연히 무죄다. 너무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람에 재판부 심기를 좀 거슬린 것 같다고 그래요. 네. 이게 사실 판사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거든요. 피고인하고 담당 변호사들 입에서 자꾸 뭐 이건 당연히 무죄다. 이제 이렇게 소문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고 하면 당신들이 판사야? 뭐 이렇게 좀 꼬이는 측면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래서 1심 끝난 다음에 저도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뭐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2심 대비를 법률적으로,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대비책 이전에 법률적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 때는 뭐 대략 뭐 민주당 그 율사 출신 의원들한테 좀 의존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철저하게 이 팩트 중심으로 다 반박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결실이 나온 배경 중에는 그런 아주 철저한 역시 그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네. 당연한 사실 무죄는 당연한 결과였다. 저는 1심이 처음부터 이상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심이 비정상인 거고 이게 정상인 거죠. 알겠습니다. 장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아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이 항소심 들어가기 전에 그 대표 비서실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이렇게 전화를 해서 방송 초짜가 아는 척을 좀 하려면 사전에 정보를 좀 달라. 1심하고 동일하게 나올 걸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메시지까지 저한테 보내주는데 따박따박 1심과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메시지를 물론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또 다른 경우의 메시지도 준비했겠지만 네. 그걸 보내주는데 사실은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이런가? 제가 결과를 보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랬군요. 누군지 알 거니까. 예. 근데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그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 기억이 잘 안 난다. 네. 사진이 사진이 좀 이상한데 너무 압박을 해서 나는 협박으로 느꼈어. 이 세 마디입니다. 네. 이 세 마디를 가지고 방금 전에 오늘 오후에 항소심 할 동안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산불 이야기도 하시던데 그 와중에
국민들의 이 관심들을 이쪽으로 그 세 마디 때문에 네.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들 기억하기 때문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면서 얼마나 제대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검찰의 기소가 문제였다 이런 예, 취지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게 여러 당 대변인들이 논평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 네. 민주당이 아니고 조국혁신당의 김보엽 대변인이 뭐라고 냈나요? 낸 게 있는데요. 정적 죽이기에 눈이 뒤집힌 검찰에 대한 파면 선고다. 이번 선거법 재판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가지고 정치인들을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다. 그럼 나만 할 수 있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네. 검찰 기소 자체가 이제 부당한 건데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 편의주의 또 기소 독점주의 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그동안 야당 탄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아무튼 오늘 가장 많이 나돌고 있는 지금 단어가 사필 규정 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필 규정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하나 더 좀 추가하자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거 끝나고 좀 곧바로 안동으로 갔어요. 네. 산불 때문에 굉장히 잘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참 운이 참 좋은 정치인이구나. 어떤 물론 면에서요? 뭐 노력도 하지만 이 재판 결과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뭐 용장 위에 지장, 지장 위에 덕장, 덕장 위에 복장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는데 복장 위에 한 수 더 높은 게 운장이라고 네. 운이 좋은 장수다 이제. 근데 그 사람이 아무튼 뭔가 이렇게 잘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하는 바람에 뭐 상황 자체가 완전히 뒤집혀졌고 네. 또 사실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 이렇게 뒤집혔기 때문에 더 좀 극적인 효과가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극적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우주의 기운이 네. 모아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장풍을 쏘아주고 있는 거다. 네. 사실 운장 위에 인장입니다. 참을 인자. 저는 이재명 대표는 버텨내는 힘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사실은 견뎌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운도 견디는 사람들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끝나고 나서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 가장 진솔한 모습들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축하드립니다, 사실.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두 분 다 이제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에 대해서 축하한다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 일단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심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1심에서도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다만 1심에서 유죄라고 봤던 거는 뭐 인터뷰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했다. 유죄. 그다음에 이제 백현동 관련해서 협박을 받았다. 유죄.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유죄를 판단을 했는데 2심 재판부는 똑같이 첫 번째 김문기 처장 몰랐다 발언에 대해서 무죄. 그리고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 다 무죄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좀 자세히 보면은 어떤 면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전부 법적인 논리를 너무 잘 알아야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데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거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기억은 법적으로 처벌할 대상이 아니다. 그건 1심하고 2심은 같은 거고요. 네. 항소심하고. 그다음에 골프를 안 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 핵심이고 네. 그다음에 그 골프를 쳤다는 증거로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사진이 조작되었다라는 그러니까 말도 그렇지 않았고 근거도 틀렸다라는 게 사실은 두 번째를 엎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었고 네. 세 번째가 그 협박 그 부분을 정치적인 의견 표명으로 인정을 해줬던 거지 않습니까? 허위 사실이 아니다. 말을 붙이니까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거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이 안 난다, 사진이 이상하다, 나는 좀 협박을 받은 느낌이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이건 뭐 자세하게 뜯어보고 훑어볼 필요도 없을 정도의 질 낮은 네. 법적인 공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예. 네. 이제 간단하게 덧붙이면 검찰은 그 골프 안 쳤다고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오늘 항소심 재판부에서
아니 그건 검찰이 사후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렇게 말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뭐 이런 대목으로 얘기를 하긴 했죠. 예. 그래서 사후에 그렇게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해석을 검찰에서 하고 그거는 맞지 않다 해서 무죄를 내렸더라고요. 네. 명쾌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심에서 이제 무죄를 받아서 대선 가도가 이제 탄탄대로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송한용 선임 기자께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재판이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위중교사 재판도 있고 뭐 대장동 재판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영향을 안 미칠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일단 대선을 언제 할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네. 참 답답하죠. 지금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해줘야 조기 대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듯이 진작 3월 초에 파면이 돼서 조기 대선을 5월에 한다면 지금 정세경화 기자 말씀하신 대로 탄탄대로가 일단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근데 언제 선고할지 날짜가 안 잡혔기 때문에 뭐 참 얘기하기가 좀 난처한 대목이 좀 있습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그 민주당 의원들도 좀 이렇게 너무 그 기뻐하는 표정을 짓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일제히 문자가 그랬어요.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지지자들은 막 박수치고 뭐 우는 분도 계시고 환호성을 지르고 하는데 법원 앞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히 좀 무거운 얼굴로 뭐 산불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네. 이제 정치에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오만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 이걸 갖고 막 또 너무 기뻐하면 저 사람들 뭐야? 이제 이렇게 오버하는 모습으로 비칠까봐 굉장히 좀 조심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반대쪽을 좀 쭉 봤어요. 반대쪽이요? 국민의힘 반응.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근데 이제 이건 실명은 아니고요. 네. 재선 익명 의원인데 이분이 이게 딱 핵심적인 말을 했더라고요. 앞날이 캄캄하다. 캄캄할 겁니다. 네. 이게 대략 유죄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안철수 의원은 2심 유죄면 대선 나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또 김기현 이분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고 홍준표 이런 분들 또 뭐 나경원 의원은 하루 전날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내일은 이재명 사망 선고일 될 것이다. 네, 맞아요. 논란이 됐죠. 아니 정치적 사망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사망 선고일 될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어떻게 말을 이렇게까지 험악하게 하나?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피선거권 박탈이 예상된다. 승복해라. 이것도 이제 대선 나오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했다가 오늘 아까 텔레비전 보니까 얼굴들이 다 색깔이 좀 까매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앞날이 깜깜한. 앞날이 캄캄한 게 맞는 깜깜하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참 불행한 게 이분들이 다 자 보세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다 법조인 출신들이에요. 판사, 검사. 네. 김기현 판사 출신, 홍준표 검사 출신, 또 법률위원장 주진우 이거는 국민의 법상식이 완전히 뭐 어긋나는 거다. 한동훈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거다. 아니 대한민국의 그 법조 엘리트들이 자기들한테 정치적으로 불리한 판결이 나온 걸 갖고 이렇게까지 막 법원을 융단 폭격을 하는 걸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진짜 보수가 아니다. 보수의 가장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거든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는 건데 급하니까 막 지금 사법 좌파 카르텔 이런 말도 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걸 보고 야, 이 사람들 큰일 났구나 이거. 진짜 본인들 표현대로 앞날이 캄캄한가 보다. 진짜 이런 걸 참 느꼈고요. 그래서 이걸 뒤집으면 이재명 대표한테는 지금 분위기가 참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이 순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항소심에서 이 대표님이 면접을 받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네. 탄핵이 인용이 되면 네. 이게 저쪽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 오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유죄가 나왔다. 예, 라고 한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독보적인 지위가 흔들렸을 건가.
왜냐하면은 네. 모든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그 후보를 선택할 때 그 뭐 이게 흔한 이야기지만 세 가지 정도의 큰 에너지들이 작동을 합니다. 제일 처음은 분노. 네. 저놈들 어떻게 때려잡지? 심판의 도구들이 필요할 때 가장 지지가 강력하게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지가 조직되는 가장 큰 에너지는 분노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연민과 동정입니다. 누가 제일 두드려 맞았지? 누가 제일 다구리를 많이 당했지? 이 사람, 저쪽 세력에 의해서. 네. 그런 면을 보면은, 그러니까 집권 세력에 의해서 다구리를 당한 걸로 생각하면, 다구리라는 표현, 예. 몰매를 맞았다. 몰매를 맞은 걸로 따지면,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전 세계 탑입니다. 정치적으로 몰매를 네. 맞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몰매를 맞고, 신체적으로 위협까지 당하는 걸 가족들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심하게 당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연민과 동정은 사실 그 지지를 유지시키는 가장 큰 에너지거든요. 네. 이게. 근데 마지막은 결국 뭐냐면 가능성입니다. 예, 가능성을 가지고 이 사람 그래서 이길 수 있냐? 아무리 분노의 쓰임이 있고 심판의 쓰임이 있고 불쌍해도 이기지 못하면 못 쓰거든요. 네. 이길 수 있거든요, 지금요. 60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시기가 약간의 조정은 될지 모르지만 탄핵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조기 대선을 간다. 그럼 60일이다. 네. 60일 이내에 이 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이라는 그 이름 말고 다른 분이 대체가 될 수 있을 거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사법 리스크도 그 지위를 흔들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뭐 사실 단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추가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걸 날개를 달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건 아니고 네. 네, 그동안은 이제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었는데 족쇄가 풀렸다 그건가요? 예, 그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꽤 가까운 분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아주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 하면 이게 2심에서 뭐 벌금형이라도 당선 무효형, 피선거권 박탈되는 형이 나오면 이 대법원에서 그냥 3개월 내에 상고심 하게 돼 있으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 전에 그냥 미친 척하고 네. 대법원에서 그냥 확정 뭐 심리할 것도 없이 그냥 뭐 한 2달 만에 그 피선거권 박탈 네. 확정만 해주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민주당은 후보 등록 이후면은 아예 그냥 대선 내 후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랬다가 제가 이제 그분한테 약간 좀 말을 들었는데 네. 아니 비상계엄 안 한다고 했는데 했잖냐. 지금 이게 무슨 일을 할지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거다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회적 파장으로 보면 계엄만 하겠습니까만은 계엄은 그래도 어쨌든 국민들과 국회에서 견제를 해서 해제를 시킬 수 그렇습니다. 있는 방어책이 있지만은 예. 지금 말씀하셨던 그건 그 견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주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절대 못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물론이죠. 된다 하더라도. 예. 저도 사실은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반박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대법관들의 기본 상식을 믿어라 그랬는데 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초조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로서 이제 그걸 완전히 벗은 겁니다. 네. 그 족쇄는 없어진 거죠. 지금 뭐 이게 대법원이 물론 검찰이 상고하겠죠. 뭐 상고해도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이건 뭐 법리 적용이 잘못됐으니까 이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러면은 조기 대선 치르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족쇄는 풀렸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근데 일단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도 대법원 판결에 좀 약간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희망사항이죠. 네,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무죄가 나온 뒤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감스럽다 의견을 표명하면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재판해서 정의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또 이제 3심으로 갈 거기 때문에 대법원이 만약에 유죄가 안 나오고 무죄가 나왔지만 이 무죄를 조금 확정 지어주기 위해서 빨리 대선 전에 확정 지어주기 위해서
빨리 판결을 내릴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그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법조 출입 기자를 과거에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아는 상식인데 네. 대법원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무죄 난 걸 대법원에서 아니야 이거 유죄야 이렇게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 적용이 잘못되거나 법리를 좀 오해했다, 뭐 이런 것 또는 증거 채택을 잘못했다 이런 경우에 파기환송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심이 좀 잘못 판단했으니 재판을 다시 해라 네. 이렇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을 대략 한 60일 이내에 한다면은 그 안에 뭐 파기환송심까지 해서 또 그게 다시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예, 불가능하군요. 불가능한 거. 네. 그 물리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단계에 들어서다 이렇게 보셔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대선 끝나기 전에 안 나온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판들이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재판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할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 불소추 특권을 어디까지 범위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이제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법 제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해제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소추라는 게 기소냐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된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쭉 있었어요. 이거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저는 뭐 어쨌든 재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게 취지가 어찌됐든 간에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진행되었던 부분들을 잠깐 면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취지는 대통령의 집권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는 저는 최대한 확대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지난번에 그 이야기했던 거 뭡니까 이게 승복하냐 안 하냐 이런 네. 문제처럼 아무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이 문제가 대한민국이 진행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큰 결정 사항이 되어서 흔들 수 있다.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이상의 저는 헌정 질서에 위대한 원칙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럼 그분에게 주어지는 그게 누구든 간에 그분에게 주어지는 사법적인 조치들은 임기 동안에 다 유예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다수설, 소수설이 있어요. 근데 다수설은 지금 장관님 얘기하신 대로 그게 다수설입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MBC 100분 토론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소추 할 때 소는 예. 기소를 의미하고 네. 추는 소송 수행을 의미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재임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기소도 안 되지만 소송도 진행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당사자가 하는 바람에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됐지. 이게 다수설 맞습니다. 이건 우리 법조 기자들이 취재해서 다 기사로 이제 썼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는 다수설 소수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대법원도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데 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국민 주권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가장 중요한 그 민주적 절차를 대법원에서 방해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고요. 이거는 사실 이른바 보수신문 논객들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네. 이게 재판 진행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다만 이제 퇴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예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네, 두 분 다 유예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뭐 이번 이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를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의 발언을 어디까지 우리가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 상황에서 정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정치의 사법화도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대선 주자들의 발언 하나하나를 이렇게 선거법으로 다 판단을 하다 보면은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사실은 대선에서 승리를 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따지면은 허위 사실 공표를 많이 했는데 왜 잣대가 다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이 나왔어요. 자, 이런 발언들 선거법으로 판단하는 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잘못된 거죠. 뭐 정치는 정치 영역에서 풀어야 되는데 자꾸 법원으로 들고 가죠. 자꾸 고소고발하고 심지어 뭐 정당 안에 뭐 일도 법원으로 가지고 가서 가처분 신청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네. 정치 실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과거에 이 대선 치르고 나면 다 고소고발 다 취하했어요. 네, 뭐 또 이 대선에서 이기면 대통령이 되죠. 대선에서 진 사람은 대충 봐줬습니다. 네. 뭐 이렇게 뭐 입건할 수 있는데도 봐줬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이회창 총재 입건 안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아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그래갖고 막 야단을 쳐서 못하게 했습니다. 네. 그게 맞는 거예요. 대략 다 유지가 됐는데 이번 정권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이게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검찰이 그냥 대통령의 통치 기구로 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식으로 대선에서 졌다고 이 사람을 막 압수수색을 수백 번을 하고 뭐 재판을 지금 몇 개 받고 있죠? 4개인가 5개. 다섯 개 받고 있고 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게 근데 이제 반대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집권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면 또 이렇게 뭐 털 수 있냐? 그거 못 털어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네. 집권 세력의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이른바 법조 기득권 세력 카르텔의 일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대충 다 그 법조인들이 이제 그쪽 편인 거고 이재명 대표는 이 좀 끼워줄 수 없는 진짜 그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 그러니까 사법시험만으로 주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사법시험 합격해서 판사도 하시고 그랬지만 우리나라 그 법조 엘리트 주류들이 인정 안 했거든요. 어디 그 부산 쌍고 나와가지고 대학도 못 가고. 그 어떤 검사가 대화할 때 저 대통령이 몇 학번이시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검사스럽다 이런 말도 나오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 뭐 이제 경남고 명문고등학교를 나오셨지만 부산 시골에서 변호사 하든 뭐 이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거기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더 비주류예요. 더 비주류인 거죠. 아니 중고등학교 다 이렇게 검정고시로 했죠. 뭐 대학은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만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고요. 또 국회의원을 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제 기득권 세력이 아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음 놓고 검찰이 쳐들어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제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런 겁니다. 지금 한 5개 재판 내용 중에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돈 먹은 게 있습니까? 혐의가? 하나도 없어요. 네. 개인적으로 착복한 비리 뭐 이런 건 없죠. 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법률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뭐 이른바 제3자 뇌물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법률 기술자들이 이재명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매장하려고 이제 이게 법률을 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해석을 붙여서 기소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 오늘 항소심 재판부 같은 그 의로운 재판부를 만나서 일단 그 족쇄를 하나 벗은 지금 이런 장면을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퇴임 이후에 이런 장면이 또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가슴이 좀 답답하고 무거운 뭐 이런 현실적인 측면이 그럼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뒤에 그는 이제 검찰에서 뭐 이렇게 법조계에서 비주류이기 때문에 검찰을 이용해서 칼을 휘두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거기에도 아마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예, 그게 윤석열 대통령은 뭐 윤석열 사단이라는 게 검찰 안에 존재했지만 검찰 안에 뭐 과거에 뭐 김대중 사단이 있었나요? 없었고 뭐 기껏해 호남 출신 검사들 좀 쓴 거고 노무현 사단 이건 아예 뭐 존재할 수 없었고 문재인 검찰 하지만 검찰 안에 문재인 대통령 때 잘 나가던 검사 몇 명이나 돼요? 뭐 거의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듣고 수사권을 휘두를 수 있는 검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정치의 사법화? 네. 정치사법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정치는 그거지 않습니까? 설득하고 타협하고 갈등을 의도적으로 일으키기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근데 그게 그냥 딱 이렇게 판단하고 잣대를 들이대는 사법 쪽으로 다 모든 걸 떠넘기니까 그건 악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쪽이 부재해지다 보니까 사법 쪽으로 넘기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정치적인 역량들은 부족해져 버리고 근데 지금 보니까 정치의 사법화보다 네. 사법의 정치화를 보면 네. 정치의 사법화는 그냥 애 장난이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사법의 정치가 더 지금 심각하다. 지금 보십시오. 헌재가 왜 빨리 선고를 안 하지? 네. 이게 법리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헌재가 대체 무슨 정책 판단을 하고 있는 거지? 대법원이 마지막 최종 판결을 언제 낼 거냐의 문제도 그래서 이 문제는 3개월 내에 돼야 되니까 정확하게 절차를 밟으면 법적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정무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다. 대선에 어떻게 이렇게 개입하지? 생각한다. 이 사람들이 네. 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생각. 저는 지금 가장 큰 윤석열 정부가 해악을 끼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존재하는 시스템 전체를 지금 불신하게 돼요. 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유리하면 사법의 승리, 역시 정의에 보르는 사법권 이러다가 그 다음 날 불리한 그게 나오면 다 사법 쪽은 또 다 맞습니다. 써야 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들이 가장 좀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사법의 정치화 이 부분을 어떻게 막아낼 거냐에 대한 문제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홍 기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칼을 쥐었을 때 가장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이거는? 음식을 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돌아보시면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권력을 정확하게 딱 가지고 특히나 행정적인 권력들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선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현장에 있어서 다수의 부침들이 있지만 권한이 주어질 때 그걸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하게 말씀드려도 되죠. 네, 그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좀 시원하게 뭔가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좀 차이가 있을 거다. 그런 기대를 사실 저는 가집니다. 저도 일솜씨가 있는 거는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 성남시장 때도 보여줬고 경기지사 때도 보여줬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걱정한 부분은 이른바 정치 보복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치 보복을 하려면 검찰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움직일 수 있는 힘까지는 없을 것이다. 네.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돼도 아마 이 법조 엘리트들이 주류로 편입시켜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좀 걱정이 있는 거죠. 전. 네. 아마도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경쟁자를 숙청하는 방식은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 같고 장관님께서는 이른바 내란 세력을 제대로 처벌하는 역할은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복과 정의가 참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지 네. 않습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 칼이 맞는 사람의 기준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너무나 다른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감히 말씀드리면 결국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지율이 깡패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잘 해내면 지지율이 그걸 받쳐주면서 주류로 들어올리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가차없이 현재 주류 세력이든 뭐든 간에 가차없이 결국은 심판을 받도록 만드는 게 그게 사실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에 달린 거죠. 그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그걸 하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 국민이 내란 세력을 용서하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 용서해주면 이 다음에 내란 몇 번이고 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무관용 원칙으로 아주 철저하게 처벌하고 저는 사면복권도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건 분명히 하는데 그게 우리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민적 의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되고 그냥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좀 일솜씨를 발휘해달라 이렇게 주문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 예.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우리 헌법재판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언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지난 24일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탄핵 심판 선고를 했고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의견들이 좀 재판관들 사이에서 엇갈리긴 했지만 다수 의견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그리고 위법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파면까지 될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치적으로는 뭐 그 정도면 온당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네. 받아들이고요. 헌법재판소는 뭐 승복을 안 할 방법이 없죠. 단심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걸 현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떤 재판관이 어떻게 했대더라 이렇게 논평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했을 때 제가 마음 한구석에 좀 걱정이 있었거든요. 칼을 너무 빨리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번에 그 결정문을 보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 대목 때문에 기각이 됐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 여야 합의가 없으면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을 뿐이지 네. 아직 그게 송달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가 계속 임명을 안 했다면 탄핵 소추했으면 이번에 아마 인용이 됐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후끈 날아올라가지고 너무 이제 빨리 칼을 뽑아서 이제 목을 댕강 친 셈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바로 이제 그 지점을 짚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중대한 위헌 위법이라고 하긴 좀 어렵다 이렇게 봤더라고요. 또 사실 중대하지 않은 그냥 단순한 위헌 뭐 경미한 위헌 위법 이게 형용 모순이긴 한데 아무튼. 위헌 위법이지만 요거는 뭐 그렇게 중대하지는 않다. 이런 경우에 다 파면을 할 수는 없거든요. 파면 자체가 굉장히 좀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온당한 결정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뭐 송 기자님 말씀하신 데 동의하고 저는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대행의 대통령 그 대행. 건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건에 대해서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힌트를 찾아내려고 네. 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게 저는 그게 좀 더 무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또 중대성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 한덕수 대행의 중대성은 저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쪽에서 유추해 보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충분하다. 네. 이게 그레이드가 이게 대통령과. 리그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리그가 다른 걸 가지고 억지로 위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부분적인 데다 거기다가 뇌피셜이 부각되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한덕수 대행은 한덕수 대행으로서 그냥 대행의 역할들을 고정시켜 주는 거구나. 네. 그래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진행했을 경우에 네. 물론 약간의 또 차이도 있고 시기적인 차이나 강론으로 보면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상목 대행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이 좀 과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근거를 한덕수 대행으로 봤을 때 되게 우스운 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사실은요 이게 이야기를 하니까 중요해지는 거지 다른 탄핵권이나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오늘 그 재판도 지금 현재 1순위가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탄핵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결정문,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할지 말지 결정할 때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의견이세요? 네, 그게 이제 네. 9개 탄핵 소추가 다 이제 기각됐고 이제 하나 남았다 그 얘기인데 그거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올림픽 나갈 때 금메달 하나하고 뭐 은메달 10개 하고 어느 게 더 높이 치죠, 우리가? 금메달 하나를 더 높이 그렇죠. 치는 겁니다. 순위가 다르죠.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 2011년 10월 26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재보궐 선거가 있었어요.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사퇴하는 바람에 그때 박원순 시장이 출마해서 당선이 됐죠. 근데 그때 사실은 기초단체 재보궐 선거도 꽤 여러 개 있었어요. 한 10개쯤 될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기초단체는 그 당시 한나라당인가요? 새누리당인가요? 다 좋습니다. 한나라당이 거의 다 이겼고 네. 서울시장을 이제 민주당한테 뺏긴 거예요. 그때 당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표였는데 이분이 뭐 이상한 럭비 용어를 들고 와가지고 이건 노사이드다. 그 노사이드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건 비긴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졌지만 나머지 10개 다 이겼으니까 이건 비긴 거다 했다가 이틀 만에 쫓겨났습니다.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였군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언제 일반 튈지 모른다니까요. 럭비 공작. 이제 그 바람에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고 박근혜 전 대표가 이제 비대위 꾸리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뭐 국무총리 뭐 장관들 탄핵소추 이 무게하고 대통령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 내란죄를 저지른 이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하고는 이 비교 대상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전혀 별개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두 분은 한덕수 대통령 대행의 결과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주목해 보는 게 재판관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렸다는 부분이에요. 기각 5명, 그 중에서도 4명과 1명이 갈렸고 각하 인용, 이제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그러니까 8대 0이 뭐 인용되더라도 8대 0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으시고 막 국민의힘에서는 기각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8대 0인 걸 이걸 어떻게 또 다른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책무가 다릅니다. 선택의 결과에 대한 예측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흔히 말하듯이 진보 쪽에서 볼 때는 꼴통인 또 재판관이 있고 네. 또 보수 쪽이 볼 때는 오히려 또 꼴통인 재판관들이 있고 하지만 저는 그 마지막 마지노선 있지 않습니까? 판단의 마지노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기 결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그걸 갖고 있지 못하면 저는 최소한 거기까지 못 갔을 거라고 지난주에 선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 시스템에 대한 믿음은 있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재판관이든 간에 선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저의 선은. 예를 들어서 인용이 됐을 때와 기각이 됐을 때의 그 다음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네. 그러니까 꼭 천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 생과 저 생의 지옥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엄청나요.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걸 어떻게 누가 감당하고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저는 그건 분명히 저는 그 판단이 들어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그가 다르고 결정이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이 리그의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예, 보여주지 못합니다. 여전히 저는 윤석열 8대 0이라고 생각합니다. 8대 0. 네. 해보세요. 예, 국민의힘의 꽤 높은 네. 사람 누구라고 밝히긴 좀 곤란한데 아무튼 그분하고 이제 최근에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쪽의 얘기는 자기들도 대외적으로는 뭐 기각이나 각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인용이 될 걸로 좀 보는 그게 좀 더 맞다는 거고요. 네. 다만 그 전에는 8대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 이 탄핵 결정문을 보니까 좀 6대 2나 뭐 이렇게 혹시 한 명이라도 해서 7대 1이나 해서 좀 뭐 자기들 면이라도 좀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하는 측면이 있다고 그래요. 네. 혹시 그러다가 아예 또 5대 3까지 가서 혹시 기각이나 뭐 이렇게 되면 더 좋고 물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겉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얘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들하고 이제 비공개 간담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그 시작할 때는 이건 뭐 기각이나 각하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뒤에 가면은 근데 요새 한동훈 뭐 오세훈, 네. 뭐 홍준표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주자로 나서야 우리가 좀 더 유리할까 이렇게 물밑에서는 기자들한테 물어보고 준비를 그래요. 하는 그러니까 네. 그쪽에서도 현실적으로 인용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네.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네. 물론 이제 세상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제 그 전에 100% 8대 0으로만 쭉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자신은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인용은 될 것이다. 네. 그게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기각됐을 경우에 어떤 장면이 벌어질 것인가 이걸 밀란 생각해 벌어질 보면 것이다. 네, 말씀하셨죠. 이건
그냥 우리가 말이 쉬워서 나라가 망한다는 거지 이건 감당이 안 되거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네. 그래서 온당하게 결정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두 분 다 인용을 예상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배경이 뭐냐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조금 늦어졌을 때는 뭐 인용은 인용인데 8대 0인데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제 결정문을 좀 다듬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거 뭔가 이상한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번에 이제 특히 한덕수 대행 관련된 결정문을 보면서 많이 갈려있기 때문에 지금 의견이 너무 엇갈려가지고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늦춰진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평의가 있고 평결이 있고요. 지금 평의를 계속하고 있죠. 근데 네. 평의를 하면 다 선수들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재판관들이 저 사람은 뭐 좀 위험하다. 아니 뭐 이런 쟁점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어떤 입장이다. 이제 다 알고 있는데 네. 최종적으로 평결을 해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평결까지는 안 갔다고 그래요. 오늘도 평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생각보다 잘 이제 모아지지를 않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질질 끌고 있고 지금 뭐 아주 각계에서 헌법재판소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이런 목소리가 드디어 맞습니다. 들끓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도 그 이제 의식을 할 겁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거를 아무리 늦어져도 4월 중순.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4월 18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나올 거고요. 그것도 사실 너무 늦어요. 다음 주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일각에서는 이게 뭐 굉장히 끔찍한 얘기도 나오는데 4월 18일 이후까지 선고가 안 돼서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해서 더 늦어질 것이다. 엄청나게 늦어질 것이다. 심지어 한덕수 총리의 대행 체제가 2년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건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시는 그건 아니고요. 그건 뭐 이론적으로야 뭐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대법원에서 대선 하루 전날 이재명 대표 자격 없다 이렇게 날릴 수도 있는 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네. 이 헌법재판소 4월 18일 이후까지도 결정을 안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어떤 애국심, 최소한의 애국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너무 분위기 착하게 나갈 저는 다음 주 정도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꼭 그 판단을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 차례 보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는 정치적인 부담감들이 가장 많이 해결됐잖아요. 네. 어쨌든 한덕수 총리 대행이 확정이 돼가지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 관리 체제의 최종 책임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늘 항소심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게 있는데 완전 임박해가지고 할 경우에 직전에 하든 직후에 하든 그 모든 정치적 부담을 헌재가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는 한번 건너뛰겠구나.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하는데 저는 아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던 게 국민의힘은 이미 그 탄핵에 대한 게 중심이 아니고 대선으로 이미 내부적으로 넘어가 있는 게 네. 헌재 결정 자체를 이재명 대표 항소심 기간과 연결지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걸 다 암시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를. 왜 2심 선고 이후에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하는 이유는 네. 뭐냐면 그 결정에 따라서 어떤 태세를 갈지가 딱 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장 큰 오판이 사실 그걸 걸었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가장 큰 오판이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오늘 항소심 결과가 먼저 났지 않습니까? 네. 자, 국민들이 전부 다 모든 의제는 어디로 가냐면 그럼 윤석열은 네. 누로 가요. 자 순서가 바뀌었으면 탄핵이 되거나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되면 모든 국민들은 이재명은 어떻게 되지로 가는 겁니다. 네. 불확실성이 해결돼 버리면 국민들에게는 더 이상 회자되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안 좋았다 하더라도 결과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훨씬 좋은 기회를 줘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선이 그 다음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게다가 오늘 항소심 문제가 국민의힘은 대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는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문제예요. 후보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근데 후보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저기 밖에 거학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만약에 안 좋은 게 나오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고 해서 내부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루가 됩니다. 네. 이건 예전에 체포동의안에 가결하는 문제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네. 왜냐하면 탄핵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내부에 총질을 해. 저는 왜 국민의힘에 제가 0.0001% 정도의 애정이 있었어도 네. 누군가에게 제발 그거 좀 걸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자기 무덤을 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최악의 가장 깊은 무덤에 빠진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예. 네. 그쪽에 혹시 그런 말 하세요? 자기 실현적 예언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의힘의 꽤 높은 어떤 정치인이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혹시 이재명 대표 무죄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면 우리 망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다. 그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제 이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걸로 봐도 그런 걸 이제 진짜로 깊숙이 걱정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 봐도 네. 과히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걱정은 PPL 후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지키면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제도를 소개합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천으로 경기도민들에게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기후행동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받은 리워드를 지역화폐로 전환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자, 지금 두 분이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탄핵 심판 굴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출구 전략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난번 이제 막전막후 기사를 보니까 윤석열 탄핵 심판 앞에 있는 국민의힘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쓰셨더라고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뭡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게 역설적인 건데요. 이게 뭐 상상하기 별로 유쾌한 장면은 아닌데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좋을 것 같죠.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망한다. 맞습니다. 망한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고 조기 대선을 하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하는 건 불가능해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 일으키고 내란을 해서 파면됐는데 그 대선에서 어떻게 그 정당이 집권을 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선거는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지방선거 있죠. 또 2028년에 국회의원 총선거 있죠. 또 뭐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탄핵이 기각이 된다. 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상상하기 싫은 장면들이 막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의 그 한국 사회에서 정당으로서 발을 붙이고 존립이 어렵게 맞습니다. 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망한다.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 전패, 2028년 총선 100석 이하로 찌그러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선에서 정권 못 잡는 거고 아마 거의 정당 해산 가까이 갈 걸로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사를 쓰면서 제발 헌법재판소요, 제발 좀 파면을 시켜달라고 국민의힘에서 민원을 해야 될 거다. 이게 이제 전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죠. 그래서 이제 정권이 넘어갔죠.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제 그것만 보고 이게 파면되면 정권이 넘어가니까 우리한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셈법이에요. 네. 거기서 꽤 멋지게 졌죠. 왜냐하면 보수 세력 안에도 뭐 유승민, 뭐 안철수 이런 분들 또 그때 새누리당 의원 중에 절반은 탄핵 소추에 찬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 안에도 꽤 괜찮은 사람들이 있네. 그 재산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한테 몰빵을 해서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어차피 조기 대선은 국민의힘이 져요. 그런데 그 다음 선거에서 한번 회복이라도 하려면 이번에 깔끔하게 지고 그게 낫지. 여기서 무슨 뭐 어떻게 뭐 기각해서 우리가 앞으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더 한다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럼
저는 국민의힘으로서 끝장나는 길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를 오히려 파면이 안 될 경우로 삼으셨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국민의힘 그렇습니다. 사회도. 저기 딱 이게 적어놓은 게 자,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귀환 국민이 당을 해체시켜 버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어,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탄핵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활약을 한다. 네. 대선 작살 나는 거죠. 네. 근데 탄핵이 됐는데 구속이 됐다. 윤 대통령이. 그래도 대선은 작살입니다. 저희는. 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최악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의힘은 이미 최악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최악인 상황에 지금 와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벗어나거나 좀 합리성을 찾지 못하면 그게 뭐 속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때 죽거나 저때 죽거나 뭐 얼어 죽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자선 자악을 선택할 여력조차도 없다. 네. 그걸 정확하게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까 송한영 선임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야 당장 지지만 망하지만 차기를 위해서는 어떤 씨앗은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씨앗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거 뭐라고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세 전환할 거다. 네. 홍준표 후보 같은 분이 제일 빨리 전환할 거다. 아, 그래요? 홍준표 시장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슨 애정이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그 부분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있는 그래서 그쪽에 한 보따리 있는 그 주머니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일 큰 변수가 지방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세울 거냐, 지더라도 누구를 세울 거냐, 대선에서 어떻게 지방선거를 위한 이게 종잣돈을 마련해낼 거냐. 네. 지난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희룡, 나경원 모두를 다 제끼면서 한동훈을 거의 압도적으로 대표로 만든 이유는 다음 선거 때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전 역할 분담을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홍준표 윤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는 거기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고 여기는 아니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도 가져와야 되고 그러면 후보들 간에 결국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돼서 나중에 최종 힘을 합치는 방식으로 색깔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뭐 강제될 겁니다. 그렇게. 일단 파면되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도 아주 좋아요. 네. 그리고 대선에서 깔끔하게 져야 됩니다. 그래서 승복을 또 해야 돼요, 깔끔하게. 그래야 내년 지방선거를 그나마 치러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진정으로 그쪽 분들한테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처럼 2심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 무죄했다고 막 사법부 욕이나 하고 이런 태도, 또 혹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요행수를 바라는 이런 태도 가지고는 국민의힘이 지속 가능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제발 좀 정신을 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사실 여권 후보들이 막 많잖아요. 민주당보다 훨씬 많은데 이분들 중에 사실은 좀 누가 그래도 돼야 그 작은 나중에라도 지금은 안 되겠지만 나중에라도 될 수 있는 씨앗을 남길 수 있을 것이냐. 누가 되면은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세요? 그전에는 그나마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도 확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 이분이 무슨 토지 허가제 거래 허가 그거 오락가락한 게 아주 데미지가 크고요. 거기다 또 명태균 연루도 크고 그래서 막 쭉쭉 탈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다른 분들은 별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지지도가 너무 낮아요. 네. 지금 한 자리에서 5% 미만 가지고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확률이 있다고 보죠.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나마 어쨌든 김문수 장관은 10% 정도 되죠, 대략. 그래서 지금 후보가 될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본선에서 김문수 장관이 당선이 되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게 먼 훗날이라는 게 정치가 이제 투자를 하는 맛이 있으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대선 주자들이 쭉 논평을 한 게 있어요. 대충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묘하게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 네.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좀 약간 깜짝 놀랐어. 이 사람 봐라. 네. 생각보다 대인배. 물론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명태균 때문에 본인 살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네, 정신 맞습니다. 정신 사고파.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석은 합니다만 어쨌든 이 가장 나이가 젊은 지금 딱 40살이죠. 근데 지금 오늘 그 내놓은 반응 논평을 보니까 가장 좀 어른스럽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 이 명태균 게이트를 통과하면 이런 사람이 오히려 네. 민주당의 먼 훗날 굉장히 강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씨앗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딱 많지는 그러니까요. 않아 보인다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그러니까 선거 국면은 정치적 메시지를 가지고 결국은 결정하게 되고 국정 수행 평가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 정권에 대한 평가는 정책을 통해서 저는 발현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약간 헛발질을 해서 아까 다구리라고 하지 말라고 했죠. 네. 그렇게 되고 있지만 이게 대선이라는 국면으로 딱 들어서면 정치적인 구도의 문제나 어떤 스탠스를 가질 거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확장성의 문제를 가지고 또 새로운 링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전부 후보 임내라고 이야기되고 있지만은 실제 링 위에 안 올라갔거든요. 지금 네. 다 몸풀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링 위에 올라가면 저는 여전히 좀 성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세훈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이준석 등의 거취의 문제들, 그 단일화의 방향을 어디로 가져갈 거냐 그런 문제들이 그쪽에서 마지막 가질 수 있는 씨앗인데 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산불 피해도 너무 크고 네. 또 헌법재판소 선고 일정도 안 잡혀서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도 그렇게 이 표정을 밝게 지을 수가 좀 없는 맞습니다. 측면이 있는데요. 네. 아무튼 이 정치 얘기는 이제 솔직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이번에 조기 대선에서 또는 혹시 이제 파면이 안 되고 이제 시민혁명에 의해서 윤석열이 쫓겨나고 뭐 선거를 치른다든가 이제 그것도 역시 조기 대선이겠죠. 이 조기 대선에서 이길 생각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멋지게 지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전 정치인들한테 그 정도 기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 훗날 내다보고 좀 명분을 잃지 않는 태도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정권을 다시 잡는다? 이건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들 답답한 마음이실 텐데 저희가 다음 주에 방송할 때는 선고 날짜라도 좀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독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소하세요? 네. 행소합니다. 나는 행소합니다. 행소하세요? 네, 행사합니다. 난 오늘도 행소합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온실가스 줄이는 행동하고 소득까지 받고 앱 가입자 벌써 100만. 행소하세요! 기후행동 기회소득.